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 이슈 톡톡입니다. 시사 이슈 톡톡은 이런 시사 쟁점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팩트부터 배경 그리고 논쟁점까지 좌파적인 관점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아주 사활을 걸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나 소위 부당한 노동 관행을 문제 삼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간 계약안에 대해서 MZ세대들조차 불만을 터뜨리면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윤석열 노동개혁에 맞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사 이슈 톡톡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왜 그토록 강조하며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노조 회계나 노동 관행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노사 법치나 조합원 개인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은 노동개혁에 어떤 입장인지, 노동조합 지도부나 노동계 정당 단체들은 어떤 입장과 태세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자연대 회원이자 노무사로 일하고 계시는 김광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지금은 여러 위기가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 위기의 시기입니다.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죠.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와 한국 지배계급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려 하는 것입니다. 경제 침체 시에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임금을 깎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지배계급과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몇 년간 계속 후퇴해 왔습니다. 제가 노무사로 일을 하면서 지난해 상담한 사례들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임금체불과 퇴직금 체불이었습니다. 즉 생계비 문제가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순탄히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장년층과 청년 세대를 이간질시키면서 노동시간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 이른바 MZ 노조가 노동시간 개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층이 청년이나 취약층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노동개혁의 추진력을 얻으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역대 정부들도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각계극파하는 전술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게는 특히 두드러지는 점이 있는데요. 노동 관행과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세서 산업 현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노동 관행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결과의 81%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위기가 겹쳐져 있는 이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도 강성노조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연장이라든지 임금 삭감을 달성하려면 노동자 저항이 일어나기 어렵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부패 집단처럼 몰아가고 노동조합을 규제하려 하는데요.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부로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제가 노무사로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
대선 때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관심 있게 추적해왔습니다. 지난해 연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개혁의 구체적 안을 내놨고요. 지금 그 청사진에 따라 노동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근로자 파견의 대상 업종과 기간의 확대 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만들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전체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고, 고용 유연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집단 행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 힘으로 조건 개선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말이죠. 특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들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대체 인력의 투입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에서의 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조처들은 파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네,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조처를 취하려는 건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단결하는 것을 통해서만 힘을 발휘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현재 조건이나 권리는 그나마 이런 집단적 투쟁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바로 여기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노동조합의 반법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 행동, 산업 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 금품 갈취, 공사 방해 등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반법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 행동에 대해서 엄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이런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합법적 집단 행동을 하기 어렵도록 제약 규정을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비공식 관행들을 깨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의 원래비가 그런 사례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원래비를 부당한 금품 갈취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설노조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되는 노동 관행의 대표 사례로 노조 측이 채용과 임금의 차별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를 제시를 하면서요. 건설노조를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는 집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건설노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정부의 공격이 집중된 노동조합이 바로 건설노동조합입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200일 전쟁까지 선포를 했죠. 건설노조는 지난 수년간 싸워서 임금 인상 등을 이룩하고 조직을 확대해온 부분입니다. 노동자 수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지난 수년간 노동 조건을 개선해온 방식은 윤석열이 확립하려고 하는 노사법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여러모로 윤석열 정부에게는 눈에 가시입니다. 노동운동과 좌파는 건설노조 공격을 분명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특수한 조건에서 비롯한 그 노조만의 문제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조준하고자 하는 것은 집단 행동을 통한 노동 조건의 개선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사를 저지하는 집단 행동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원래비, 조합원 채용 요구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원래비를 부당한 갈취된 금품 취급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난 수년간 싸워서 얻어낸 임금이었습니다. 얼마 전 광주 고등법원도 타워크레인 원래비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서 그렇듯이 관행에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채용 요구를 조합원으로 제한하면 더 큰 노동자의 단결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요구에 적절성 여부는 노동조합 내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탄압 대상이나 규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고 이를 최근 발표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방향에도 담았는데요. 노조 회계를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일부 지도자들의 일탈적 부패 행위가 있긴 하지만 이를 침소봉대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부패 집단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에 간섭하려는 것은 노동조합 규제의 일환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 거두는 방식이라든지 사용처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노조를 약화시키고 쟁의행위에 브레이크를 거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조합비의 사용처를 문제 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신고를 근거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큰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조합비가 강경투쟁, 불법파업, 반미 정치선동, 폭력에 쓰인다고 비난했고 TV조선은 공무원 노조의 해고자 생계비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에 응하는 노동조합에게는 보조금 지원 시 우대하겠다고 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노동조합의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신고를 근거로 조합비의 사용처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언급하셨는데요. 요즘 윤석열 정부는 마치 자신들이 조합원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노조 지도부의 조합비 부당 집행이나 집회 동원 같은 관행을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뭐라고 보시나요?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이야기는 미국, 영국 정부가 노동조합 공격하는 것을 할 때 사용했던 논리입니다. 노동자에게는 노동 3권을 행사하지 않을 네 번째 권리가 있다며 말이죠. 이런 논리대로라면 조합원이 파업을 이탈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파업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도 노조가 징계나 규율을 하는 것을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파업 찬반 여부를 공개 토론이나 표결 방식이 아니라 비밀 우편 투표로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처들은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집단 행동만이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과 권리를 쟁취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런 조처가 조합원과 노조 지도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권리와 집단 행동을 대립시켜 집단 행동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일부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정부 규제를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 대해서 좌파적인 태도를 견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이 큰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청년층의 환심을 사려고 한 달 살이 장기휴가 같은 말도 했지만 먹히지 않았죠. 윤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의 핵심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노동시간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일감이 많을 때 몰아 일하게 하고 없을 때 쉬게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입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노동시간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방안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일시키기 좋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연장근로 운영 단위 기간을 1주에서 한 달, 분기, 반기, 1년까지 확대를 해서 주 최대 69시간 이상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도 없이 말이죠.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서 몰아서 쉬라고 하는데요. 현실은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장기 휴가가 웬 말이냐라는 불만들이 터져나왔죠. 제가 얼마 전 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서 작성을 의뢰받았습니다. 거기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연차휴가를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었는데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근로자 대표 제도를 명문화하면서 근무 형태나 직무 특성별로 일부 노동자들이 연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여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앞으로 직무 성과급제 도입을 위해서 펼치는 사전포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이 큰 불만에 직면해 있는데요. 정부가 장시간 노동, 또 노동시간 유연화에서 한 발 물러설까요? 노동시간 계약안에 대한 불만이 하도 커서 윤석열이 얼마 전에 60시간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검토 지시를 했는데요. 이는 세대 간 이간질이 잘 먹히지 않고 이 정부가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징용 배상을 둘러싼 한일 관계 문제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과 맞물린 것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기조를 철회하지 않은 채 포장만 조금 바꿔서 추진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불만이 표면화됐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싸워야 후퇴를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노동시간 유연화나 또 쟁의를 제한하는 조처들은 추진이 됐었는데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당대표는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서 노동개혁에 대한 공동 대응을 결의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노동시간 개혁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동시간 계약 안에서 장시간 노동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 보전에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노동 관행이나 집단 행동에 관한 공격에 대해서도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런 불철저한 반대는 민주당의 노동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에 그들은 노동시간 유연화, 쟁의 제한, 고용 유연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조법의 점거금지 등을 법제화했었고요. 노무현 정부는 기간제법을 제정했고 김대중 정부는 파견법을 제정했습니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노조법 2, 3조 개정에서 불필요한 양보를 강요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노동계와 그 정당이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대중투쟁을 건설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 제동을 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노동조합 지도자들, 또 노동계 정당이나 단체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실제 투쟁 태세는 어떻고 또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의 노동개혁에 반대하지 않는 노동조합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이른바 MG노조도 노동시간 계약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니까요. 그러나 노동개혁의 구체적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장시간 노동에는 반대하지만 노동시간 유연화는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유연화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이롭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유연화는 흔히 맞물리고 이번 계약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겠죠. 또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직무성과급 도입에는 반대하지만 대개 호봉제를 고수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제대로 된 직무급제를 도입하자 또는 직무평가에 노동조합이 개입하자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일부 급진좌파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체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강조점을 두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임금 체계 개편, 계약에 회피하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나 노동계 정당 단체들이 일부가 유연성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부분 수용하거나 하는 혼란을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는 노동조합도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견해 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노동자들도 일부 양보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가 오랫동안 노동운동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받아들여진 것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현재 노동운동의 투쟁 태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민주노총은
5월 1일 메이데이에 20만 시위를 하고 7월에 산별 의제별 파업을 하고 총파업 대회를 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은 총력 투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하고요. 노동조합이 덩치가 큰 조직이라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운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노동시간 계약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건설노조처럼 정부의 공격이 집중된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몇 개월 뒤로 투쟁 계획을 잡은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개혁안에 세대를 불문하고 불만이 크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와 맞물려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노동자들이 노동계약에 맞서 투쟁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노동계약은 포괄적이고 총체적 공격입니다. 부문의 조건이 다르니 함께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지금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중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노동계약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 측도 이간질에 맞서 단결해 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좌파는 이간질에 맞서는 정치를 제공하고 노동계약에 대한 불만과 투쟁이 윤석열에 대한 다른 다양한 불만이나 퇴진투쟁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해주신 김강일 씨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시사 이슈 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